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노래하기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얼굴에는 주먹만한 혹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 감 따줄게, 혹부리 따주. 동네 아이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를 놀려댔지만 마음씨가 좋은 할아버지는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네 집 옆에는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가 한 분 더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얼굴에도 주먹만한 혹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심술부리 영감, 심술부리 영감, 감 따줄게, 심술부리 따주. 동네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도 놀려댔습니다. 그러면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부지깽이를 휘둘러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흥겹게 노래 부르며 나무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는 어느새 산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라? 해 저무는 줄도 몰랐네. 그래서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려고 산을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네. 어디 하룻밤 묵을 곳이 없을까? 그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옳지. 저기서라도 하룻밤 자야겠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깜깜한 숲길을 걸어 빈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심심한데 노래나 불러볼까? 그때 마침 방귀가 나오려고 해서 할아버지는 얼른 방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구방구 나간다. 오가리 떼가리 받쳐라.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뽕. 혹부리 할아버지는 시원하게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구방구 나간다. 오가리 떼거리 받쳐라.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뽕. 얼른 옆방을 들여다보니 도깨비들이 할아버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집이 도깨비 소굴이구나. 저건 더벅머리 도깨비. 저건 아기 도깨비. 아이고야, 저건 푸른 도깨비네. 아까 보았던 불빛은 모두 도깨비 불이 분명해. 혹부리 할아버지는 들키기 전에 부랴부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 노래 한 가락 또 불러보세요. 할아버지는 덜덜 떨렸지만 꾹 참고 나무 타령을 불러주었습니다. 나무 무슨 나무 심리절만 오리나무 19에 20나무 99 백양나무 가다 보니 가닥나무 오다 보니 오덕나무 너구나구 설구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갓난애기 사장나무 앵돌아기여 앵두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방귀 끼는 뽕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얼쑤 신난다. 도깨비들이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와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도깨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재미난 노래는 어디서 나와요? 그야 내 목청에서 나오지. 우리도 목청은 있는데
혹시 할아버지 얼굴에 달린 게 노래 주머니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냥 혹이야.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보물을 드릴 테니 그 노래 주머니 파세요. 도깨비들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혹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며 떼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얼굴에 붙은 혹을 어떻게 떼주란 말이냐? 그런 걱정이란 말고 노래나 불러주세요. 혹부리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자 도깨비들은 흔들흔들 춤을 추며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노래 주머니야 떨어져라 뚝딱. 도깨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혹을 떼가지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에는 덩그러니 보물자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혹 떨어진 자리 한번 만져보고 보물자리 한번 만져보고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말입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이 없어졌다고 싱글벙글 좋아했습니다. 반짝반짝 은동과 번쩍번쩍 금돈으로 잔치도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혹부리 할아버지가 착해서 복 받았다고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혹도 떼고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팠습니다. 이제 마을에 혹 달린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심술이 더 났던 것입니다. 어느 날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대롱대롱 심술부리를 매달고 혹부리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어떻게 혹을 떼었는가? 혹부리 할아버지가 도깨비들에게 혹을 떼어주고 보물을 얻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산으로 갔습니다. 심술부리 영감! 심술부리 영감! 감 따줄게! 심술부리 따주! 놀려대는 아이들을 지게 작대기로 때려주고는 실룩실룩 엉덩이를 흔들면서 말입니다.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나무는 하지 않고 이리 빈둥 저리 빈둥 대다가 해가 지기도 전에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이 들으라고 듣기 싫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깨비야 나오너라 물도 먹고 나오너라 훅을 치며 나오너라 보물 갖고 나오너라. 그때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얼른 옆방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옆방에서 도깨비들이 떡이니 술이니 한 상 차려놓고 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옆방으로 쫓아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노래 주머니 사시오. 노래 주머니 사시오. 내 혹은 보물자루 2자루는 주어야 하오. 이 영감이 누굴 속이려고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아. 도깨비들이 투덜대며 심술부리 할아버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심술부리 할아버지를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이 혹도 마저 붙어라. 뚝딱. 이게 웬일일까요? 심술부리 할아버지의 얼굴에 주먹만한 혹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날이 밝아오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엉엉 울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얼굴에 붙은 혹 한번 만져보고 왼쪽 얼굴에 붙은 혹 한번 만져보고 하다가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을 떼내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창피해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구렁덩덩이. 옛날에 아기 못 낳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밥이라도 좋고 백치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주세요. 빌고 또 빌다가 아주머니는 그만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빌었으니 얼마나 많이 빌었겠어요. 신령님도 감동해서 할머니에게 아기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낳고 보니 커다란 구렁이였어요. 에그머니나 이를 어째 구렁이가 태어났네. 깜짝 놀란 할머니는 구렁이 아기를 항아리 속에 감춰놓고 키웠어요. 구렁덩덩덩 우리 아기, 불쌍한 우리 아기. 할머니는 남들 모르게 정성을 다해 구렁이 아기를 키웠습니다. 어느새 구렁덩덩이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요. 어머니, 옆집에는 예쁜 딸들이 셋 있다지요. 그중 하나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글쎄 구렁덩덩이가 옆집 딸에게 장가를 가겠다네요. 얘야, 어떻게 구렁이가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할머니가 말렸지만 구렁덩덩이는 자꾸만 졸랐답니다. 구렁덩덩 아들이 밤낮으로 졸으니 어쩌겠어요. 할머니는 옆집에 가 구렁덩덩이 이야기를 했지요. 아니, 구렁이와 우리 딸을 결혼시키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옆집 마님은 화를 버럭 냈어요. 제발 따님들께 한번 물어라도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사정하고 또 사정했어요. 좋아요. 그 대신 애들이 싫다고 하면 2번 다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아요. 마님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구렁이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겠어요? 마님은 새 딸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죽어도 구렁이에겐 시집을 안 가요. 큰딸은 펄펄 뛰었습니다. 구렁이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둘째 딸도 펄펄 뛰었지요. 어머니, 그럼 제가 시집 갈게요. 셋째 딸이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마님이 말렸지만 셋째 딸은 구렁덩덩이에게 시집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구렁덩덩이와 양반집 셋째 딸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구경을 했어요. 연지 곤지 찍은 새색시가 예뻐서 구렁덩덩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글쎄 구렁덩덩이가 잘생긴 남자로 변한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나는 용왕의 아들인데 벌을 받아 낮에는 구렁이가 되고 밤에는 사람이 된다오. 새색시는 구렁덩덩이 신랑이 가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한 지 100일이 지나자 구렁덩덩이는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허물을 잘 간직하오. 내가 서울에 가서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절대 태워서는 안 돼요. 구렁덩덩이는 자신의 허물을 새색시에게 맡기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새색시는 남편이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구렁덩덩이가 용왕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내가 시집갈 걸. 첫째 언니는 약이 올라서 씩씩거렸어요. 그러게요. 그럼 미남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언니, 우리 셋째네 집에 한번 가봐요. 둘째 언니도 심술이 나서 볼을 실룩실룩 거렸지요. 마침 새색시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어서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집에 들어가 이것저것 집안을 뒤지던 두 언니는 구렁덩덩이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어머나, 징그러워라. 언니, 우리 이 흉한 허물을 태워버려요. 허물을 태운 연기는 구렁덩덩이가 있는 서울로 두둥실 날아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색시가 나와의 약속을 잊고 내 허물을 태웠구나. 연기를 본 구렁덩덩이는 슬피 울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새색시는 머리를 깎고 스님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렁덩덩 신랑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 이 산 저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구렁덩덩 신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렁덩덩님은 어디로 갔을까?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어느 들판에 새색시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풀을 뜯던 누런 황소가 다가와 새색시의 옆구리를 뿔로 툭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매, 매. 저 고개 넘어 졸졸졸 개울가에 사는 아주머니는 알지. 구렁덩덩이가 사는 곳을 알지. 새색시는 황소에게 맛이 있는 풀을 한아름 뜯어주고 헐레벌떡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니 황소의 말대로 개울가에서 한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우리 구렁덩덩님이 어디 있나요? 흰 빨래를 검게 하고 검은 빨래를 희게 하는 방법을 알면 가르쳐주지. 그거야 간단하죠. 검은 빨래와 흰 빨래를 같이 빨면 되지요. 그러면 검은 빨래는 물이 빠져 희게 되고 흰 빨래는 검정물이 들어서 검어질 거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두 고개 넘어 하객에 가서 물어보면 알지. 구렁덩덩이가 사는 곳을 알지. 두 고개를 넘으니까 정말 학이 한 마리 있는데 절룩절룩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새색시는 약풀을 뜯어서 학다리에 붙이고 옷고름을 뜯어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제 등에 올라타세요. 구렁덩덩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학은 새색시를 태워 땅속 나라로 훨훨 날아갔어요. 구렁덩덩이는 땅속 나라에 있는 커다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색시를 몰라보는 거예요. 부처님께 드릴 쌀을 좀 주세요. 새색시의 말에 구렁덩덩이는 쌀을 가져다 줬습니다. 새색시는 미리 구멍을 낸 바랑에 쌀을 담았습니다. 당연히 쌀은 그 구멍으로 다 쏟아졌지요. 그것을 보고 구렁덩덩이가 말했습니다. 참 미련한 중이구나. 바랑에 구멍이 나서 쌀이 줄줄 새는데 그걸 몰라? 새색시는 쌀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구멍난 바랑에서 쌀이 새는 것은 알면서 어떻게 자기 색시도 몰라볼까?
구렁덩덩이는 깜짝 놀라 앞에 서 있는 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색시구나. 사랑하는 우리 색시구나. 구렁덩덩이는 너무나 반가워서 새색시를 얼싸안고 빙글빙글 춤을 추었습니다. 다시 만난 구렁덩덩이와 새색시는 땅속 나라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춤추는 호랑이. 옛날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삐리리리, 나무를 하다가도 삐리리리.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산새들은 쪼로록 노래를 부르고 토끼, 다람쥐, 여우, 너구리 모두 모여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이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맛있게 생겼구나. 커다란 호랑이가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나무꾼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로 옆에 높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냉큼 나무로 기어 올랐습니다. 호랑이도 덥석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무 껍질이 너무 미끄러워 주르릉 꽈당 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주위를 뱅글뱅글 맴돌다가 어슬렁어슬렁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이제는 그만 내려가야지. 정신을 차린 나무꾼이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호랑이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친구들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못 잡아 먹을 줄 알고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호랑이가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 위에 호랑이, 호랑이 위에 또 호랑이. 호랑이들은 자꾸자꾸 올라타서 호랑이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맨 위에 올라선 호랑이가 앞발을 쭉 뻗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마지막으로 피리나 한번 불자. 나무꾼은 허리춤에 끼워든 피리를 꺼냈습니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피리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무서움도 있고 계속 피리를 불었습니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그때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어깨를 으쓱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있던 호랑이도 엉덩이를 실룩 댔습니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신나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호랑이들이 다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를 실룩셀룩, 어깨를 으쓱으쓱. 어이쿠. 너무 신나게 춤을 추다 맨 위에 있던 호랑이가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다음 호랑이도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아픈 줄도 모르고 으쓱으쓱 실룩셀룩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어이쿠, 아야, 어이쿠, 아야.
호랑이들이 차례차례 떨어졌습니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피리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들은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신나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살금살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피리를 불며 가만가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들은 나무꾼을 쳐다보지도 않고 으쓱으쓱 실룩셀룩 춤만 추었습니다. 멍텅구리 도깨비. 깊은 산골 오두막집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품을 팔고 집으로 오는 길에 헐벗고 굶주린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품삯으로 받은 돈을 톡톡 털어주고 입던 옷까지 벗어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이고, 기가 막혀. 남의 동량 파가지 채워줄 돈 있으면 저 자식 굶기지나 말지. 하도 딱해서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지. 안 그러? 농부의 아내는 인정 많고 착한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새님, 돈 단량만 꿔주시오.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오? 분판돈 단량 있지 않습니까? 분판돈 모은 것이 딱 단량이 있긴 있는데 그걸 꽂으면 아내가 야단이 날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내일 갚아드릴 테니 꿔주시오. 자꾸 조르니까 농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달랄까? 농부는 비록 없이 살아도 남의 사정딱한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싶어서 아내 몰래 돈 단량을 꿔주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누가 오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농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아내는 벌벌 뛰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건만 그새를 못 참고 돈을 꿔줘요? 농부의 아내는 누군지 알고 돈을 꿔줬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우 단량뿐인 돈을 남 줘버리면 도대체 뭘 먹고 살 것이냐 하면서 바가지를 박박 긁어댔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지자 농부의 아내는 농부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긴 누가 갚아?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꿔주는 사람이 바보지. 아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농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갚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깜깜해지자 누가 문 밖에서 새님, 꾼돈 단량 갖고 왔습니다. 하고 엽전을 훌떡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농부는 꽂은 돈을 받았으니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 않겠구나 싶어서 거참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이 되자 새님, 꾼돈 단량 갖고 왔습니다.
하고 또 돈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농부가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어쩌냐게 갚은 돈을 또 가져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또 그맘때만 되면 새님, 꾼돈 단양 갖고 왔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도 새님, 꾼돈 단양. 또 그 다음날에도 새님, 꾼돈 단양 하고 돈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농부의 아내가 히쭉히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멍텅구리 도깨비짓이 틀림없어요. 그러니 모른 척 내버려 둡시다.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가 던져주고 간 돈을 모아 논을 사고 밭도 샀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에게 잘 보이면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되었는데 한상 잘 차려서 대접을 해야겠어요. 그날 밤 농부는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얼른 쫓아나가 붙들었습니다.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만 하세요. 정성껏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친구분들도 모시고 함께 오시지요. 그래서 멍텅구리 도깨비가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잘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친구 도깨비까지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새님, 꾼돈 단양. 새님, 꾼돈 단양. 새님, 꾼돈 단양.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들이 몰려오면 어쩌지요? 농부의 아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이 돈을 훔치러 왔다가 사람까지 해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농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화를 당할까 두렵소. 이제 그만 도깨비들을 떼어냅시다.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그렇게 해요. 아내도 걱정이 되었는지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음 날 농부가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불러들여 슬쩍 떠보았습니다. 도깨비님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을 테지요. 나는 죽은 망아지가 제일 무섭다오. 그러는 새님은 뭐가 제일 무섭소? 전에는 돈벼락 맞는 게 소원이더니 이제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는 죽은 망아지를 대문 기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이 농부의 집 앞에 왔다가 죽은 망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졌습니다. 도깨비들은 너무 화가 나서 달아나면서 돈을 마구 던졌습니다. 돈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 옛다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돈 받아. 그러고는 달아난 도깨비들은 다시는 농부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에게 돈벼락 맞은 농부는 옛날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냄새값, 소리값.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담장을 나란히 맞대고 살았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초가집에는 마음 착한 가난뱅이가, 큰 기와집에는 심술 맞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가난뱅이가 되고 부자가 된 데에는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여놓은 것은 절대 내놓지 않으니 부자가 되고, 쓸만한 것은 모두 남에게 주니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신가요, 나으리? 저 지난번에
제게 빌려가신 그 가래 말이죠. 논일을 하던 농부가 가래를 들고 나선 부자를 보고 급히 뛰어가 말했습니다. 아하, 이걸 내놓으란 말이렸다. 어림도 없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누가 뭐래도 내 것이지.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야. 하루는 부자가 닭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으리, 그게 어떻게 키운 씨암탉인데 어서 돌려주세요. 밭을 매던 아낙네가 부잣집 대문 앞에 와서 애원했습니다. 허허, 이런 사람을 봤나. 내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내 집 모이를 주워 먹었으면 다 내 닭이지. 어떻게 자네 닭인가? 그러나 마음 좋은 초가집 가난뱅이는 자기만 아는 부자와는 영 달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 녀석 목청도 좋네 그려. 자, 이걸로 끼니해서 아기를 잘 키워요. 이거 번번이 고마워서 어쩌나. 초가집 가난뱅이는 없이 살아도 마음만은 늘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가 들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이 맛난 냄새, 못 먹는 생선, 냄새라도 실컷 맡아봐야지. 가난뱅이는 돌담 위에 턱을 얹고 생선 냄새를 흠뻑 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위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이놈! 이 좋은 냄새를 어쩌자고? 네게 맞는 거? 이 생선에 공짜가 어디 있어? 어서 냄새 맡은 값은 내놔라 어서. 부자가 눈을 부릅뜨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르다니요. 내가 10량이나 사온 굴비인데 반을 냄새로 맡았으니 당장 반값을 내놓거라. 초갓집 가난뱅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웃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 냄새값을 내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허, 그거 참. 가진 돈이라곤 달랑 내일 모레 조상님 제사상 볼 돈 단량뿐인데 엉뚱한 곳에 생돈이 들게 생겼으니 가난뱅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 아들이 생글거리며 손뼉을 딱 쳤습니다. 너 행여 돈 안 줄 생각은 마라.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무슨 냄새값을 받겠다고 저러시나. 아, 기와집 부자는 눈으로 본값도 받는 구두쇠 아닌가. 초가집 꼬마가 냄새 맡은 값을 치르지 않고 배길지 모르겠네. 이웃집 사람들은 두런두런 걱정을 하면서 초가집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들은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밖이 시끌벅적 소란스러웠습니다. 머슴이 대문 사이로 머리를 쏙 내밀고 말했습니다. 일이 있거든 들어와서 말할 것이지 내가 누굴 보고 나오라는 거냐? 일은 내가 아니고 너희 집주인이 있는 일이라. 냄새값을 받고 싶으면 어서 받아가라 해라. 머슴에게 가난뱅이 아들의 말을 전해 듣고 부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뭐라고? 쥐방을 만한 놈이 누굴 나오라 마라 해. 고얀 놈. 부자는 버럭 성을 내며 방에서 벌떡 일어나 나오다 그만 문 위에 머리를 쿵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더욱더 화가 난 부자가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박차고 나가자 닭들이 화들짝 놀라서 문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씨암탉이네. 잘 낳던 우리 오리도 여기 있었구나. 문 밖에 모였던 이웃 사람들은 서로 자기 닭을 찾느라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부자가 가난뱅이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냉큼 냄새값이나 이리 다오. 그러나 아들은 돈을 건네기는커녕 두 손에 넣은 채 아래 위로 흔들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짤그랑 짤그랑 엽전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으리, 돈소리 잘 들으셨죠? 전 이만 갑니다. 가난뱅이 아들이 그냥 몸을 돌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른을 놀리는 이런 고얀 놈을 봤나?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웬 장난질이냐? 아들은 다시 돌아서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돈소리를 들으셨으면 소리 들은 값을 먼저 내셔야지요. 우리 아버지가 구경도 못한 생선의 냄새 맡은 값을 내야 한다면 나리께서도 소리 들은 값을 내는 게 도리가 않을련지요. 그 소리 값을 받아 냄새 값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와글와글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가난뱅이 아들의 말에 그 말이 맞네 맞아 하며 연신 맞장구를 쳤지요. 겸연쩍어진 기와집 부자는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집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아들을 둔 착한 가난뱅이는 조상님 제사도 잘 지내고 잘 살았습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어느 마을에 이쁜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쁜이가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쁜이는 징그러운 두꺼비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이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부엌에 두꺼비가 잘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쁜이는 어디에 가든지 두꺼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쁜이가 얼마나 정성스레 키웠는지 두꺼비는 아주 커다란 왕두꺼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큰 동굴에 사는 지네가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쁜이가 제물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쁜이와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마을 사람들도 이쁜이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쁜이가 제물이 되어야 할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두꺼비야, 내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렴. 하지만 두꺼비는 이쁜이의 치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돌아가. 너까지 괴물한테 잡혀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래도 두꺼비는 이쁜이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 이쁜이를 지키려는 듯이 이쁜이 앞에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쁜이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지네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 기절해 버렸습니다. 순간
두꺼비가 온몸에 푸른색 독을 뿜으며 지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네 또한 붉은 독을 뿜으며 두꺼비와 싸웠습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한동안 뒤엉켜 싸우다가 둘 다 똑같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이쁜이는 지네와 두꺼비가 싸우다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쁜이는 두꺼비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꺼비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쁜이는 두꺼비를 고이 묻어주고 두꺼비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답니다.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 옛날 어느 고을에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래 윗집에서 살았는데 서로 도와가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안진뱅이 처녀가 장님 총각에게 읍내 장구경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님 총각은 그래요? 당신이 장님이 나를 위해 길만 가르쳐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등에 업혀서 가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처녀는 장터 구경을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장날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 처녀는 장님 총각에게 업혀 길을 가르쳐 주면서 장 구경을 했습니다. 안진뱅이 처녀를 한참 동안 업고 다닌 탓에 장님 총각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어휴, 덥다, 더워. 물 좀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 처녀는 주위를 살펴보다가 옹달샘을 찾았습니다. 안진뱅이 처녀가 장님 총각 등에서 내려 표지박에 물을 뜨려다가 황금 막대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으로 된 막대기가 여기 있네요. 뭐요? 황금 막대기? 장님 총각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꽤 값나가는 물건이라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고 착한 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황금 막대기를 가져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샘물만 마시고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고갯길에 막 들어섰을 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적이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이봐, 가진 거 다 내놓고 가!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안진뱅이 처녀가 보니 사나운 산적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정도로 험상궂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침착한 처녀는 아까 그 황금 막대기를 떠올렸습니다. 저 너머 고개 아래 옹달샘에 황금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릴 보내주세요. 라고 안진뱅이 처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산적은 불이 나게 샘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샘가로 간 산적은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았으나 황금 막대기는 보이지 않고 낡은 나무 막대기만 보였습니다. 산적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무 막대기를 두 동강 내고서는 다시 고갯길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있어? 이것들이 나를 속이다니. 황금 막대기라니. 나무 막대기 하나뿐이었어. 하도 화가 나 두 동강 내버렸어. 주위를 둘러봐도 그 총각과 처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적은 어휴, 믿은 내가 잘못이지 하고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갈 수 없었던 두 사람인지라 멀리서 환한 산적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 처녀의 말에 따라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산적이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산적이 한 마리 생각났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옹달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까처럼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는 샘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황금 막대기가 두툼하게 나 있어 하면서 안진뱅이 처녀는 저도 모르게 걸어가서 두토막 난 황금 막대기를 주었습니다. 어머, 내 다리가 펴졌어. 안진뱅이 처녀는 펴진 두 다리를 연신 어루만지다가 혹시 황금 막대기 덕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곧바로 옆에 있던 장님 총각에게 황금 막대기를 넘겨주며 만지게 했습니다. 정말이네. 내 눈이 떠졌어.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의 다리가 펴진 것도 보았습니다. 눈을 뜬 장님 총각과 다리가 펴진 안진뱅이 처녀는 그 후에도 주인을 찾아주려고 여러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나무 막대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황금 막대기가 욕심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험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옹달샘가에 꽂아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총각과 처녀는 결혼하여 아들, 딸 많이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옛날 도깨비들로 득식을 하던 시절 어떤 할아버지가 산속 외딴 집에서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밤중에 찾아올 리가 없는데.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바로 집 마당에서 멈췄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거 누구인지는 몰라도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가 가시오.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순간 키가 크고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사내의 모습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도깨비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에 도깨비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뭐 그리 무섭다고. 잠깐 놀다만 갈 테니 걱정 마시오. 사실 나도 산속에서 혼자 살다 보니 적적했다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도깨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친해졌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울을 볼 때마다 모양새가 도깨비를 닮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붉은 얼굴에 치켜 올라간 눈썹, 큼지막한 코에 옆으로 찢어진 입 모양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큰일 났네. 이러다가 머리에 뿔까지 생기면 어쩌지? 할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깨비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 그 말에 도깨비는 몸소리를 치더니 붉은 피가 제일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영감은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요?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역시 돈이지. 사실 나는
그놈의 돈 때문에 이렇게 산속에서 숨어 사는 거라오. 도깨비가 가고 난 뒤 할아버지는 얼른 장에 나가 소의 피를 사왔습니다. 집 주위에는 물론이고 구석구석에 뿌려두고는 나머지는 항아리에 넣어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가 집으로 들여오려다 살인문 앞에 뿌려놓은 피를 보았습니다. 이크! 이게 뭐야? 도깨비가 소스라치게 놀라 허둥대다가 그만 항아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붉은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채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젠 저놈이 찾아오지 못하겠지. 할아버지가 집안을 치우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영감도 무서워하는 놈한테 실컷 당해보시오. 할아버지가 나가보니 도깨비가 엽전을 와르르 쏟아놓고 가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할아버지는 부자가 됐지만 도깨비한테 못된 짓을 한 것 같아 두고두고 도깨비 친구를 아쉬워했답니다. 촉국을 먹고. 옛날 어느 산골에 허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양반이 난생 처음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라? 저 집은 아직도 불이 훤하네 그려. 허선달은 얼른 거기로 가보았습니다. 그 집은 초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하얀 가래떡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불을 붙이니까 작고 예쁜 불꽃이 피어나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였습니다. 야, 그거 참 별스런 물건이로군. 세상에 태어나서 초를 처음 본 허선달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허선달은 그 초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집마다 그 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서울 자랑을 잔뜩 늘어놓느라 그 초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을 하나씩 받아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거참 요상하게 생긴 물건일세 그려. 그러게 말이야. 이걸 어떻게 쓴담? 동네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도로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해서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 아는 게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에게 초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훈장님, 이게 도대체 뭐하는 물건인가요? 저 건너 허선달이 서울 갔다 오면서 선물로 하나씩 나누어 준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훈장님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건 바다에서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요. 그놈을 잡아서 햇볕에 바짝 말리면 그렇게 된다오. 뱅어라고요? 세상에 참 별스럽게 생긴 생선도 다 있네요. 그러면 훈장님, 여기 이 뾰족하게 나온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초의 신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뱅어 주둥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구멍은 뭡니까? 그거야 똥구멍이잖소. 아하,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훈장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훈장님, 이 뱅어는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그거야 뭐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먹으면 되지요. 맛은 좀 떨떠름하지만 몸에는 아주 좋다오. 자, 어디 그물고기 몇 마리만 내놓아 보시오. 지금 당장 국을 끓여 오도록 할 테니. 동네 사람들이 초를 몇 자루씩 모아서 내놓자 훈장님은 그걸 아내에게 건네며 국을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간 부인은 초를 반으로 댕강댕강 잘라 끓는 물에 넣고 파도 숭숭 썰고 마늘도 콩콩 다져 함께 넣고 소금이랑 고춧가루로 간도 알맞게 맞추었습니다. 드디어 촉국이 팔팔 끓자 부인은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씩 떠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래서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고 억지로 촉국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허선달이 훈장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 하나가 허선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그 몸에 좋다는 뱅어를 다 먹어보고 말이야. 뱅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먹다 남긴 그릇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 있잖아. 자네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얀 물고기 말일세. 아니, 이걸 먹었단 말인가? 아이쿠, 큰일 났네.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켜는데 쓰는 걸세.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니까. 허선달은 주머니에서 초 한 자루를 꺼내더니 심지 끝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불꽃이 타오르면서 빛이 나는 거였습니다. 자, 보게 이렇게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고 우리가 불을 먹은 거야. 우리 뱃속에서도 저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을 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뱃속에 불이 나서 다 죽네. 동네 사람들이 훈장님 댁 마당을 떼굴떼굴 구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훈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시냇가로 갑시다. 뱃속에 불이 났으니 우선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소?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이 아까 자기들을 속인 게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말은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시냇가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모두들 냇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풍덩, 풍덩, 풍풍덩. 그러고는 모두들 온몸을 물속에 담근 채 머리만 물 위로 빼꼼 내밀고는 이자나 저자나 뱃속에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촉국 먹고, 아이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라? 저게 뭐지? 시냇물 위에 사람 머리 퉁긋한 것들이 둥둥 떠 있네? 나그네는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옳거니, 도깨비들이 밤중에 목이 나온 모양이로군. 가만, 도깨비는 불빛을 무서워한다던데. 이러더니 마른 나뭇가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휘휘 휘두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네, 이놈들! 어서 쏙 사라지지 못할까? 이것을 본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아이고, 저 불이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초에 옮겨 붙으면 우리는 몽땅 다 죽고 말 거야. 그래, 맞아. 어서들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자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물속으로 쏙 집어넣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는군.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산골에 사는 할머니가 흰구름 송이송이 고운 날에 산 아래에 있는 팥밭을 매러 갔습니다. 허리춤에 호미를 달랑달랑 메고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말입니다. 산길을 가다가 할머니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발톱을 쑥 내밀고 할머니를 막는 거예요. 할멈, 할멈, 나하고 팥밭 매기 시합해서 이긴 적이 잡아먹기 합시다. 그러면서 팥밭 내기 시합을 하자고 졸라댔어요. 할머니가 호랑이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할머니는 두 손 모아 싹싹 빌면서 말했어요. 손주 먹일 팥죽이나 쑤어놓고 죽을 테니 이따가 잡아먹구려. 그래서 호랑이는 조금 참았다가 저녁에 할머니네 초가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온 할머니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재빨리 팥죽을 한솥 쑤었습니다. 할머니 가슴은 쿵덩쿵덩 뛰고 가마솥 팥죽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할머니는 초가집 방에 앉아 엉엉 호랑이 생각에 동기동기 불쌍한 손주 생각에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달걀이 대굴대굴 굴러와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묻길래 할머니는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끄덕끄덕 얘기를 다 듣고 난 달걀이 말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달걀에게 팥죽을 한 그릇 듬뿍 퍼주었지요. 달걀은 팥죽을 호록호록 먹고 나더니 아궁이 재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달걀처럼 팥죽을 먹으려고 뾰족뾰족 송곳이 오고 찐덕찐덕 개똥이 왔지요. 엉금엉금 자라가 오고 동글동글 맷돌도 왔습니다. 넓적넓적 멍석이 오고 찍뚝찍뚝 지게까지 와서 할머니 팥죽 한 솥을 다 먹었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팥죽을 먹고는 송곳은 아궁이 앞에 꽂히고 개똥은 부뚜막에 자리 잡고 자라는 새순물 통에 숨고 맷돌은 부엌문에 매달리고 멍석과 지게는 부엌문 앞에 척척 가 섰습니다. 날이 껌껌해지자 입맛을 다시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습니다. 할멈, 이젠 내가 잡아먹어야지. 호랑이가 큰 소리로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불이나 켜놓고 잡수슈. 할머니의 말에 호랑이는 기분이 좋아 불씨를 가지러 아궁이로 달려갔습니다. 호랑이가 머리를 들이밀고 아궁이 불을 후후 부는데 숨었던 달걀이 탁 튀어올라 호랑이 눈을 때렸습니다. 눈을 맞은 호랑이가 깜짝 놀라 엉겹결에 뒤로 벌렁 자빠지자 아이고, 엉덩이야. 깜짝 놀라 일어난 호랑이가 엉겹결에 부뚜막을 짚었는데 개똥이 찐덕찐덕 손에 잔뜩 묻었습니다. 에이, 더러워라. 새순물통에 첨벙 손을 담그자 자라가
옳다구나 하고 냉큼 손을 꽉꽉 깨물었습니다. 그제야 겁이 더럭 난 호랑이가 할머니 생각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문을 막 지나는데 호랑이 머리에 맷돌이 꽝 떨어져서 호랑이 목숨이 뚝 끊어졌습니다. 이제껏 구경하던 멍석이 도로록 도로록 와서 죽은 호랑이를 둘둘 말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게가 널름 지고서 찍뚝찍뚝 멀리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호랑이한테서 살아난 할머니는 손주와 팥죽을 쏘어 먹으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